안녕하세요, 더마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은 끌어당기려고 하고 상황은 통제하려고 해요. 물질은 끌어당겨도 끌려오지가 않고요. 상황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은 통제를 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대표이사는 회사 상황을 악화시켜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알아야 하고요. 모든 상황을 자신이 알려면 자신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해 줄 직원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회사 직원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보고를 위한 보고에 매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상황은 통제가 가능할까요? 인간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통제가 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통제 가능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통제하려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미 통제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은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딸이 알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느끼면 굳이 딸을 통제하지 않겠죠. 딸을 통제하는 이유는 통제하지 않으면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직원을 통제하는 이유도 통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직원들 각자가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한다고 믿는 CEO는 굳이 직원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를 한다는 의미는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말 아니냐? 절대 같지 않습니다. 좋다는 말과 나쁘지 않다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아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맛있냐고 물었는데 맛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맛없지는 않아 라고 대답하는 게 다르잖아요. 맛없지는 않아 라는 말은 남편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아내가 만든 모든 요리는 맛있어야 되는 거죠. 통제의 의미는 좋게 만들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라는 단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제의 반대말을 자율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제의 반대말은 자율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통제의 주체는 자신이고요. 자율의 주체는 상황이에요. 통제는 부모가 하는 거고요. 자율은 딸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통제하거나 자유로운 딸의 상태를 수용하는 것 뿐이에요. 엄마가 딸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딸이 자유롭게 되진 않잖아요. 자유로움을 누리는 건 딸의 몫이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엄마의 몫입니다. 한마디로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면 통제의 반대말은 수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제와 수용은 에너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식이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거부감과 불안감이 올라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무언가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을 추진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로 일을 추진했을 때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걸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현재 많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도 빚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을 거부하잖아요. 빚을 갚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한탄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수용되지 않는 상황은 추진이 어려워요. 일단 현재 자신에게 빚이 많다. 그 상황 자체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가 그때 주식에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놈한테 돈을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와 같이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무작정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더 많은 거미줄에 걸려들 뿐인 거죠. 제가 12번째 커피 영상인 더마프의 양자역 각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가 아니라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수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수용되지 않은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했거든요. 제가 다음에 만들 13번째 커피 영상에서 예고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결론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론은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자신은 통제가 가능할까요?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수십 년 해도 감정은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뿐이에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말과 감정을 수용한다는 말이 이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절대 같지 않거든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감정 그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이미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감정은 원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건 우리가 자연 그 자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를 통제하거나 눈을 통제하거나 바람을 통제하거나 태풍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자연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오한 깨달음을 통해서 합니까? 그냥 알잖아요. 굳이 심오하게 깨닫지 않아도 비바람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비바람은 자연이고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인식을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펼쳐지는 자연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을 수용하라 라는 말은 옳지가 않아요. 자연은 수용해야 한다가 옳은 말입니다. 여행 가는 날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내가 진짜 격하게 거부한다고 해서 그 비가 그치진 않잖아요. 단지 여행을 망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인 거죠. 자연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11번째 커피 영상에서 인간은 자연 그 자체다 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 진짜 무진장 노력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비바람을 자연이라고 쉽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자연이라는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돌멩이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자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돌멩이와 다른 고차원적인 무언가다 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인간의 몸은 돌멩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원자로 구성된 자연일 뿐인 거죠. 우리는 자연 그 자체고 우리의 감정도 자연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연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비바람처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감정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태풍에 휩쓸려서 가족이 죽었는데 태풍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자연 그 자체고 우린 절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인가요? 인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선택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고하는 동물이고 사고하는 동물은 선택이 가능해요.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자신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단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10년 만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일기예보에 그날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엄마는 엄청나게 우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태풍이 안 오게 해야지, 우울함을 없애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통제예요. 태풍이 오는 상황도 통제가 안 되고요. 우울하다는 감정도 통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태풍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내가 엄청나게 우울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우울해야 할지 덜 우울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우울함에 더 빠져들지 그만 빠져들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함에 그만 빠져들어야겠다 라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 우울함이 바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태풍이 오니 가족여행은 못 가더라도 집에 통닭이나 시켜놓고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혼자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덜 우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울함은 나쁜 걸까요? 어차피 우울한 노래 들으면서 이 우울함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함이 나쁜 감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우수에 젖어들 수도 있어요. 마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행 가는 날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울했는데 여행 전날에 태풍의 진로가 갑자기 바뀌어서 한반도를 벗어나면 엄마의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여행에 별 감흥이 없는 아들은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해도 별 감흥이 없고요.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엄마가 태풍의 진로가 변했을 때 엄청나게 기뻤던 이유는 태풍의 진로가 변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우울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고구마 같은 전개가 있어야 사이다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갑질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야 갑자기 친한 재벌 2세가 나타났을 때 사이다를 느낄 수가 있고요. 갑질하는 양반이 있어야 친한 중전 마마가 나타났을 때 사이다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울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처럼 우울함이 없다면 별다른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울함은 나쁜 감정,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우리에게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우울함이 나쁘다 라고 정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우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이트는 나쁜 곳이라고 정의 내린 사람은 나이트에 가기가 힘들어요. 나이트에 가봐야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데 나쁜 곳이라고 정의해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생 부릴 지랄이 정해져 있어서 젊어서 지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늙어서 부채가 된다라는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제가 술을 끊은 지 10년 이상 된 것도 젊을 때 이혼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셔봐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요. 계속 마실지 그만 마실지 적당히 마실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이 나쁘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술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느낄 방법은 없는 거죠.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점술사가 테이블에 한 장의 카드를 딱 펼쳐놓고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카드를 한 장 더 주셔야 선택을 하죠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 점술사가 그냥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면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 장을 꺼낼 거면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꺼내야 되고요.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거면 최소 2장 이상을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울함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우울함을 느끼니까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가 제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울함은 이미 나쁜 겁니다. 우울함은 나쁘다 라는 한 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은 우울함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해요. 우울함은 나쁘지 않다. 우울함은 느낄만 하다. 우울함은 운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진 사람은 우울함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즉 감정을 나쁘게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는 제거라는 한 장뿐이지만 감정을 수용하면 여러 장의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장의 카드를 받아야 선택이 가능해요. 삶에서 선택이 가능한 사람과 선택이 불가능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을 통제하려면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요.
스스로 통제된 사람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건 절대 타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에요. 두려움, 우울함, 슬픔, 긴장, 이런 감정을 나쁘게만 인식하면 통제해야 한다는 선택지만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가진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좋은 감정만 느껴라 하는 순간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볼 방법이 없거든요. 영화와 드라마는 희노애락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쁜 사람과 절대 말을 섞지 마 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과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교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나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면에서 다 나빠요. 갓 태어난 신생아가 행복만 줄 것 같잖아요.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계속 울면 신생아에게도 나쁜 면이 보입니다. 나쁜 사람과 말하지 마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타인과 대화 자체를 나누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두려움, 우울함, 슬픔, 긴장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어요. 감정을 나쁘게 인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죠. 발표 트라우마가 있는 저는 매번 발표할 때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올라오거든요. 두려움과 긴장감을 나쁜 감정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발표할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발표를 할 때 올라오는 긴장감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긴장감 계속 올라오거든요. 단지 지금은 긴장감을 느끼는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인 거죠. 올라오는 감정은 선택할 수가 없지만 올라온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은 선택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감정은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감정을 느끼고 난 이후의 자신의 반응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려움은 나쁘다고 정의하는 순간 나에게는 발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가 돼요. 그런데 과연 발표가 나쁜 행위는 아니잖아요. 만약 발표 후에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발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발표하면서 버벅거리면 그냥 버벅거린 거죠. 무의식 정화를 통해 두려움을 심연까지 느낀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를 하면 자신의 행위나 감정을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와 무의식 정화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타인에게 하는 고해를 고해성사라고 하고 자신에게 하는 고해를 무의식 정화라고 할 뿐입니다. 무의식 정화를 하면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가족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잖아요. 하지만 가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자기 자신을 계속 나쁘게만 생각하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처벌은 받게 됩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가족을 죽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요. 이때는 내가 가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나쁘게 보면 감정을 제거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게 되면 제거라는 하나뿐인 선택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선택지만 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감정이 수용이 되더라도 실제로 버벅거렸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다시 수용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선택지만 또 남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감정도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부끄러움을 그대로 느낄지, 덜 부끄럽게 만들지, 생각을 조작해서 부끄러워하는 자기 자신의 인간미를 즐길 건지, 이렇게 우리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지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용한 만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건 선택이 불가능해요. 내가 자영업자를 하는데 닭껍질만 봐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치킨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닭이 수용이 돼야 치킨집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인 내 모습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전환 뿐입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도 겁나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로 사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젠더조차도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괴로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 남는 선택지는 괴로움 뿐이에요. 괴로움이 수용이 안 되면 더더욱 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더더욱 심한 괴로움마저 수용이 안 되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삶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은 선택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 선택이 가능합니다. 몇 년째 취업이 안 되는 내 모습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나는 더 이상 백수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백수로 사는 내 모습이 수용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취업이 안 된다고 매일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인간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의 수만큼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간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도 통제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인간은 반응에 대한 선택은 가능하다. 네 번째, 선택이 가능하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의 수를 늘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인간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의 수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고요. 그 수만큼 우리의 자유도는 한없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